책을 읽는 당신이 별처럼 빛나길. 책방 별곡. 안녕하세요, 책별님들. 오늘 수요일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책은 나는 AI와 일한다입니다. 저자 전승민, 출판사 위너스북.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신 모든 구독자님 분들께 행운이 눈덩이처럼 굴러들어오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인공지능이 유용하다고 말하는 이유. 생각은 할 수 없지만 판단은 한다. 인공지능 시스템은 스스로 사고할 수 없고 정해진 알고리즘에 따라 사람이 시킨 일만 한다. 다만 그 알고리즘의 과정을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이 간소화하거나 과거에는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던 일도 일부 가능하게 해준다. 간혹 이 사실을 두고 그 정도를 가지고 왜 그리 다들 호들갑인가? 그렇다면 과거의 컴퓨터 기술로도 구현이 가능한 것 아닌가? 라는 의문이 들 것이다. 어째서 인공지능이 유용하다고 판단하는 것일까?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여러 가지 작은 물건을 대량으로 거의 쏟아내듯 생산하는 공장이 있다고 가정하자. 그런데 기계 장치로는 색깔과 크기, 모양을 구분하기 어려우니 결국 사람이 손으로 그걸 고르고 앉아있는 경우를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기계 장치를 동원해 기껏 자동으로 생산을 했는데 다시 사람이 일하는 것이다. 24시간 편의점은 어떨까? 돈을 세고 거스름돈을 계산해 내어주는 일을 기계로 대체하기 어려우니 야간 시간 매출이 적더라도 직원 한 명이 지키고 앉아 있어야 했다. 이렇게 사람이 손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일이 곳곳에 남아있으면 전체적으로 효율이 떨어진다. 지금까지는 이런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수많은 엔지니어의 눈물겨운 노력이 필요했다. 최신의 인공지능 기법 없이 어떻게 해서든 컴퓨터와 기계 장치에 일을 가르치고자 시행착오를 끊임없이 반복했다. 이 노력으로 어느 정도는 사회에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기호주의 방식으로 기어이 개발해내기도 했다. 조건을 세분화해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방법을 찾아낸 사례가 적지 않다. 대표적인 것이 자동 판매기다. 인공지능이 인간에게 반항할 수 있을까? 현재 자아를 가진 인공지능, 이른바 강한 인공지능은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강한 인공지능도 언젠가는 등장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답할 수 있다. 인간의 몸 역시 유기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는 하나의 정교한 장치로 볼 수 있는 만큼 기계 장치를 통해 인간의 자아를 모사할 수 없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다. 인공지능에 대해 사람들이 흔히 하는 착각 중 하나는 다음과 같다. 어느 날 어떤 천재가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잘 개발하기만 하면 흔히 볼 수 있는 고성능 컴퓨터도 사람처럼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얼핏 들으면 그럴듯해 보이고 실제로 이런 식의 설정을 영화나 만화 등의 줄거리로 삼는 경우도 아주 많다. 하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근본부터 잘못된 생각임을 알 수 있다. AI가 인간에게 반항한다는 우려는 영화나 소설의 단골 소재로 이미 반세기 전부터 사용됐다. 1968년 개봉했던 영화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는 컴퓨터 HAL 9000과 인간 사이의 갈등을 다뤘다. 하지만 2022년인 지금도 AI가 인간 같은 자아를 갖게 될까 우려하는 건 어불성설로 보인다. 사람의 두뇌는 생각하는 기능을 가지고 태어났으며 날 때부터 자아를 갖고 행동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수만 년 동안 진화하며 가다듬어진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신경 시스템인 것이다. 인간이 왜 수준 높은 자아와 이성을 가졌는지 그 근원적 원인은 아직도 과학계에서 충분히 규명되지 않고 있다. 후각과 촉각 등의 기능을
뇌의 어느 부위에서 담당하는지와 같은 것들은 지속적인 해부학 연구를 통해 어느 정도 밝혀졌다. 그러나 사실 뇌세포라는 것은 상호 보완적이라 이 역시 딱 꼬집어 말하기 어렵다. 어떤 경우 뇌의 일부분이 결손된 사람도 다른 뇌세포에서 그 기능을 담당해 정상적으로 생활한다. 수두증 같은 것에 걸려서 뇌의 20에서 30%만 남아있는 사람이 정상적인 지능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그렇다. 반면 아무런 외상도 없고 뇌 기능 자체도 모든 검사에서 큰 문제가 없는데 식물인간 상태인 일도 있는 등 인간의 뇌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현상으로 가득하다. 이처럼 복잡한 신경계의 비밀, 그 자체를 풀어내야만 비로소 인간의 뇌를 이해했다고 할 수 있을 텐데 현 수준에서는 인간 두뇌의 비밀을 거기까지 밝혀낼 수 있을지조차 의문스럽다.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이런 뇌의 기능을 흉내내려는 노력, 즉 인공지능을 개발하려는 노력은 수십 년간 계속되어 왔지만 어디까지나 뇌의 기능의 일부분이라는 점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한다. 두뇌의 비밀이 밝혀진 미래라면 지속적인 뇌과학 연구로 인간의 자아를 갖는 비밀이 밝혀진 이유라면 어떨까? 다소 희망이 생긴다. 그나마 현실적인 방법으로 가상의 인공 두뇌를 고성능 컴퓨터 속에 그대로 시뮬레이션 하는 것이다. 컴퓨터로 설계 등을 할 때 기계 장치를 컴퓨터 속에 가상으로 만들어 두고 미리 시험 테스트 등을 하는 걸 두고 본 적 있을 것이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가상의 두뇌를 컴퓨터 속에 만들어 생각을 하게 만드는 방법이다. 스위스, 로잔 공대 등이 실험적으로 이 방법을 연구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방법으로도 인간의 뇌와 같은 복잡한 시스템을 완전히 모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단언할 수 있다. 완전한 시뮬레이션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게임 속 가상현실 공간을 생각해보자. 얼핏 보기엔 현실과 비슷하게 만들어 두었지만 막상 제대로 보면 비교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가상현실 공간의 땅바닥은 색과 지면의 굴곡이 묘사된 정도지만 현실 세계에선 돌과 흙, 모래 알갱이와 수분, 각종 유기물, 콘크리트나 시멘트 등이 무한히 섞여 있고 강도나 마찰력 등도 모든 위치마다 다 다르다. 그것들을 분석해낸 다음 완벽하게 계산해내야만 겨우 땅바닥 일부분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진정한 강인공지능을 개발하려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방법이어야만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인간의 신경체계와 같이 내부 네트워크를 따라 세포 하나가 정보를 주고받아야 하는 것이다. 현재 인간이 가진 기술 중에는 양자 컴퓨터가 가장 유력하다. 또는 살아있는 세포를 활용한 유기물 컴퓨터 등도 생각할 수 있다. 물론 그 외에 또 다른 우리가 지금껏 알지 못하는 전혀 새로운 원리의 시스템이 등장할지도 모르는 일이다.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들이 강인공지능을 마침내 개발했다고 가정해보자. 왜 우리 인간들이 그 인공지능을 두려워해야 할까? 무작정 인간을 공격하는 악한 존재일 거라고 생각할 근거는 사실 어디에도 없다. 지능을 가진 동물은 모두 다 위험한가? 사실 돌고래 등 지능이 높은 동물이 다른 동물에 비해 우리 인간에게 더 위험하다는 근거는 찾기 어렵다. 현재 사람이 만날 수 있는 가장 지능이 뛰어난 개체는 아마도 다른 사람일 것이다. 사람이란 개체는 그 어떤 다른 동물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안전하다. 경우에 따라 공격적이거나 위험한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은 다른 동물에 비해 안전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인간처럼 자아를 갖고 있는 인공지능은 그 위험성이 확률적으로 매우 낮다고 기대해야 하는 것 아닐까? 더구나 인간이 만들어낸 인공지능을 인간이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다소 어폐가 있다.
인간이 만든 인공지능이라면 처음부터 인간을 따르도록 만들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인간의 명령을 충실히 따르는 강인공지능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인공지능은 인간이 만든 것이며 로봇을 포함한 여러 종류의 기계장치 안에서 생각하고 판단한다. 그래서 인간은 인공지능을 철저히 피조물로 보고 그 인공지능의 권리 따위는 인정할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한편 그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자아를 가지고 있다는 말은 스스로 생각을 한다는 뜻이며 따라서 그 자아가 비록 인공적이라고 하더라도 나름의 권리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물론 두 가지 방법을 적당히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절충형도 있을 것이다. 인간이 강인공지능을 개발해낸다면 그런 인공지능과 함께 살아가야 하고 그 문제를 법률과 제도로 정해야 할 필요가 생긴다. 그 선택 과정에서 우리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 현재 이 문제에 대해 국가적으로 고민한 곳은 유럽연합이다. EU의 경우 강인공지능을 어떻게 대우할지에 대해 의회에서 논의한 후 제도를 만들었다. 당장 강인공지능에 대비하기 위한 내용이라기보다 미리부터 기본 제도를 준비해 과학과 기술의 발달에 맞춰 그 제도를 다듬어 나갈 기반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EU는 강인공지능을 전자인간으로 규정했다. 인간보다는 못하더라도 그 나름의 권리를 갖는 존재로 대우해야 한다는 절충형을 선택한 것이다. EU 규정에 따르면 전자인간은 로봇 3원칙에 따라 만들어져야 하고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긴급 정지 장치가 반드시 달려 있어야 한다. 즉, 인간에게 종속된 존재임은 명백한 것이다. 그 밖에 세세한 정의, 예를 들어 참정권이 있는지, 금융거래가 가능한지, 독립재산을 만들 수 있는지, 취업이 가능한지 등의 규정은 아직 논의된 바 없다. 우리 인류는 이와 비슷한 제도를 과거에도 운영한 적이 있다. 그렇다. 노예제도다. 노예는 각 소유주의 재산으로 등록됐으며 인권을 인정받지 못했던 존재다. 그러나 다른 동물에 비해서는 더 높은 나름의 권한을 가질 필요가 있었다. 소유자가 시키는 대로 인간 사회에서 일하기 위해서다. 예를 들어 심부름하려면 주인이 맡긴 돈과 물건을 바꾸어 올 수 있는 상거래 권한이 주어져야 하듯이 말이다. 이유는 강인공지능이 가진 자아를 노예와 비슷하게 본 것이다. 인간에 대한 노예제도는 인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는 폐지되는 것이 마땅하고 실제로 현 시대에 노예제도가 남은 국가는 거의 없다. 그러나 인공지능이 가진 자아를 노예로 정의하는 것에는 훨씬 거부감이 적어 많은 국가가 EU와 비슷한 형태의 시스템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논의는 EU의 사례처럼 최근 들어 하나씩 검토되고 있으나 아직 명확하게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즉,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가야 한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런 제도가 실제로 시행되는 날은 우리가 가늠하기 힘들 정도의 먼 미래가 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200년 전 그들도 변화를 두려워했다. 기술의 발전은 필연적으로 시대의 변화를 끌어낸다. 이 시대적 흐름에 편승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전적으로 자신의 선택이다. 하지만 변화 그 자체를 두려워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선 이론의 여지가 없다. 과거의 방식으로 살아가더라도 현대사회의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현대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다. 인공지능과 로봇을 우려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은 크게 두 종류다. 하나는 인공지능과 로봇이 언젠가 인간을 공격하고 지배하려 들 것이라는 막연한 우려. 그리고 또 하나는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아가 실업률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다. 사실 전자의 경우는 막상 눈앞에 닥친 문제가 아니니 직장인의 처지에선 일자리에 대한 우려가 더 피부에 와닿는 것 같다. 그도 그럴 것이 인공지능이 인간을 공격하려는 문제는 어디까지나 먼 미래에 대한 것이다. 막상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막연히 꺼림칙하다라고 답할 뿐 당장 현실 생활 속에서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을 공격할 거라고 진짜로 철석같이 믿고 있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 걱정한다. 면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그저 우려만 나타낼 뿐이다. 소비자 입장이 되면 그들 역시 성능 좋은 인공지능이 탑재돼 사용하기 더 편리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다. 그 편이 이익이라는 걸 알고 합리적 판단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일자리 문제는 이야기가 다르다. 최신 AI는 학습 능력이 있다. 특정 분야에선 충분한 학습을 거치면 창의성까지 발휘해 판단한다. 바둑은 물론이고 최근엔 심리전이 필요한 포커게임에서도 인간보다 뛰어나다. 심지어 의료 영역에서도 활약한다. IBM이 개발한 AI 왓슨은 수많은 진단 기록을 참고해 가장 성공 가능성이 큰 치료법을 제안한다. 이런 시스템의 변화는 단순 우려를 넘어 실제 피해까지 낳기도 한다. 그래서 적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시스템의 도입 자체를 반대한다. 심지어 이에 당사자인 경우에는 매우 극단적인 반대도 서슴지 않게 된다. 단적인 예는 3차 산업혁명 기술의 끝판왕격인 모빌리티 서비스, 이른바 우버나 동남아의 그랩과 같은 차량 공유 서비스에서 찾아볼 수 있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승객으로부터 위치 정보를 받은 운전자가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서 승객을 태워주고 요금을 받는 서비스다. 당연히 이 서비스는 기존의 택시 업계와 충돌하게 됐다. 미국 뉴욕에서는 2017년부터 2019년 2년 사이 택시기사 9명이 이 문제와 관련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프랑스, 스페인 등에선 택시기사 파업과 우버에 대한 시위가 잇따랐고 바르셀로나에선 승차 공유 플랫폼을 사실상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가 생기기도 했다. 국내에서도 카카오 모빌리티의 카풀 서비스 개시에 반대하며 택시기사 2명이 목숨을 끊고 1명은 자살을 기도했다는 기록도 볼 수 있다. 그나마 우버 등의 모빌리티 서비스는 택시기사 대신 다른 사람이 일했다. 그런데 만약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이 완전히 정착돼 이런 우버 서비스가 인공지능을 갖춘 무인 자율주행 자동차로 대체됐다고 생각해보자. 그때는 사람이 아예 필요가 없게 된다. 집에서 나오면서 스마트폰으로 차량을 호출하면 그 근처를 돌아다니던 자율주행 차량 한 대가 몇 분 안에 현관 앞에서 문을 열어놓고 대기한다. 차를 타고 직장까지 출근하고 나면 그 차는 다른 손님을 찾아 떠날 것이다. 이 정도가 되면 일자리의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나타날 만하다. 그런데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보자. 이런 변화가 과연 현대에만 있었을까? 새삼스럽지만 모르는 독자도 있을 수 있으니 1811년부터 4년 동안 영국에서 일어났던 러다이트 운동에 대해서 잠시 짚고 넘어가자. 지금으로부터 200년도 더 전에 일어난 이 노동자 폭동을 새롭게 도입된 기계 때문에 일자리를 잃을까 두려운 사람들이 기계를 파괴한 극단적 행동으로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전부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게만 생각하기에는 어폐가 있다. 실제로는 노동자들이 자본가에 맞서 계급 투쟁을 벌인 노동운동이라고 보는 편이 더 어울린다. 아무튼 이들이 파괴해야 할 대상으로 굳이 산업용 기계를 선택한 것은 의미심장한 일이다. 그들은 기계를 자본가들의 상징으로 여겼기에 가능한 행동이었다. 자본가들은 기계를 구입하고 그 기계를 돌릴 사람을 싼값에 고용하니 그 기계를 파괴하는 행위가 자신들의 가치를 높인다고 여긴 것이다. 이때부터 단체 교섭권 개념도 생겨났다고 보는 경우가 많다. 임금을 받고 일하는 입장에서 시장의 가치에 의해 임금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권리를 주장하고 싸워서 쟁취하는 이 개념이 생긴 것은 기계가 등장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신문명의 탄생이 노동시장의 변화와 더불어 사회 시스템의 변화 역시 끌어낸 것이다.
미래에는 어떤 직업이 주목받을까? 새로운 문화가 생겨나면 새로운 직업이 생겨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예를 들어 10여 년 전만 해도 유튜버라는 직업을 찾아보긴 어려웠지만 지금은 대단히 주목받는 직업 중 하나다. 컴퓨터와 인터넷이 발전하고 동영상 서비스를 대량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면서 생겨난 문화가 마침내 새로운 직업을 낳은 것이다. 웹툰 작가도, 웹 프로그래머도, 해외 상품 중간 거래회사 같은 것들도 과거엔 찾아보기 어려운 직업이었다. 다가올 미래에는 어떤 직업이 등장하게 될까? 지금 모든 것을 알 순 없지만 객관적인 분석에 따라 이런 직업이 주목받는다 정도는 예측이 가능하다. 지금부터 소개하는 직업은 과기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등 여러 전문 연구기관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각종 언론 매체에서 미래의 직업으로 소개한 바 있는 직업들을 나름의 기준으로 분류한 것이다. 1. 인공지능 데이터 처리 분야 개발자. 가장 주목해야 할 직업군은 역시 컴퓨터 전문가다. 고도의 수학적 능력과 컴퓨터 구조를 명확하게 이해한 인재는 앞으로 점점 더 많이 주목받게 될 것이다. 인공지능은 애초 설정해둔 특정 분야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바둑 인공지능 알파고의 성능을 아무리 크게 높인다고 해도 결국 바둑 실력이 좋아질 뿐 다른 일을 더 잘하게 되지는 못하는 것과 같다. 다른 일을 시키려면 처음부터 개발을 다시 해야 한다. 이 말은 인공지능을 만드는 사람, 즉 인공지능 개발자가 사회적으로 크게 주목받게 될 것은 당연하다는 의미다. 이와 동시에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 슈퍼컴퓨터 개발자 역시 주목받게 된다. 센서 인터페이스 기술 전문가. 기술의 성공 여부는 우월한 조작성 확보에 달려있다. 애플이 스마트폰 대중화를 이뤄낸 건 이미 세상에 존재하던 기술을 누구나 쓰기 편리하도록 새롭게 가다듬은 것, 즉 사람과 스마트폰 사이를 연결하는 인터페이스를 잘 연구했다는 점이다. 그래서 과거에 없던 새로운 개념의 서비스가 또 등장한 만큼 이것을 대중이 쓰기 편리하게 가다듬는 인터페이스 개발자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터치스크린 개발자, 생체인식 기술 개발자, 음성인식 기술 개발자 등이 있다. 또 사람이 생각만으로 기계 장치를 조절할 수 있도록 돕는 인간 컴퓨터 연결 장치 및 두뇌 컴퓨터 연결 기술 전문가, 인공 감각기관 개발자도 각광받는 직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렇게 사람과 컴퓨터를 연결하기 위해선 각종 센서 기술이 중요하다. 따라서 전문 센서 개발자 역시 주목받을 것이다. 문화기술 전문가. 새로운 기술 사회가 성숙해갈수록 그런 기술을 이용해 문화적인 수요를 만들어내는 사람들도 생겨나기 마련이다. 그래서 시대가 바뀌는 변화의 시기엔 각종 문화적 요소를 기술적으로 어떻게 구현할지 연구하는 문화기술 전문 개발자의 역할이 특히 더욱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거기에 이어 영상이나 소리 등 사람의 감각을 자극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날 것이다. 그렇다면 홀로그램 영상기술 개발자, 실감 영상 플랫폼 개발자, 차세대 디스플레이 개발자 등의 역할도 커질 것이다. 입체 음향기술 개발자 등도 각광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영상과 사운드 기술이 점점 발전하면 이 기술을 이용해 새로운 어떤 컨텐츠를 개발하는 사람도 등장하게 될 것이다. 이른바 뉴미디어 개발자. 이런 기술을 이용해 증강현실 개발자도 각광받게 될 것이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메타버스 시스템 설계자, 메타버스 서비스 전문 개발자 등도 주목받을 직업 중 하나다. 또 각종 문화재를 디지털 입체 영상으로 촬영하고 정리하는 디지털 문화재 관리사도 늘어나리라 생각된다. 의외로 손재주는 인간이 더 뛰어나다. 사람들은 미래가 되면 거칠고 험한 일은 인공지능과 로봇이 도맡아 줄 것이고 우리 인간은 지식 노동만을 하며 편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단정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생각은
일부분은 맞고 일부분은 틀리다. 우선 생각보다 기계장치가 덜어줄 수 있는 육체 노동이 그리 많지 않다. 기계장치가 등장하면서 더 큰 물건을 옮길 수 있고 공사 현장에서 더 큰 구멍도 뚫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그만큼 인간이 만드는 건축물의 크기도 커져 막상 사람이 손으로 하는 일의 양은 그리 줄지 않았다. 그러니 현대의 건설 노동자라고 해서 과거의 건설 노동자에 비해 체력이 더 적게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런 점은 인공지능 시대에도 마찬가지이다. 의외로 인공지능은 지식 노동에 강점이 있는 반면 사람이 손으로 직접 하는 일에 대해서는 대체 불가능한 경우가 적지 않다. 이는 인간의 기초 과학이 아직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한 까닭이다. 사람이 가진 정밀한 감각과 작업 능력을 대신하려면 어떤 기술이 필요할까? 사람의 손은 우리 몸에서 가장 관절의 숫자가 많은 곳이다. 사람의 팔에는 어깨, 팔꿈치, 손목, 3개의 관절이 연결되어 있는데 손가락 하나에 붙어있는 관절의 숫자만도 3개가 넘는다. 이런 손가락 5개가 손 하나에 붙어있다. 로봇으로 비교하면 로봇 팔 5개를 작은 탁자 위에 한꺼번에 올려놓고 협력해서 한 가지 일을 해내라고 시키는 셈이다. 그러려면 각각의 로봇 팔이 저마다 온도, 압력, 촉각, 통각 등을 피부 전체로 느끼고 기민하게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기능은 고성능의 인공지능과 더불어 최고의 로봇 기술, 최고의 시각 감지 카메라, 최고의 압력 및 온도 감지 센서 등을 모두 동원한다고 해도 아직 그 10분의 1도 흉내내기 어렵다. 따라서 미래에는 의사라면 외과 의사가, 건축업 종사자라면 현장 기술자 쪽이 더 일자리를 구하기 쉬울 가능성이 크다. 공장에서 일할 때도 기계 장치 등을 정밀하게 조립하는 기술자는 우대받을 수 있는데 단순 제품 조립이나 포장 등의 업무는 인공지능과 로봇 시스템으로 대체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즉, 손재주가 필요한 숙련공의 일은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대체하기가 어렵다는 뜻이다. 사실 이런 일은 현 시대의 3D 업종처럼 구분되어 지원자가 그리 많지 않은데 앞서 말한 이유로 미래에는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다. 사람들이 전문가를 찾는 이유는 상담을 원하기 때문이다. 스스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전문가를 찾기보다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찾아 나설 것이다. 반면 그런 판단이 어려운 사람은 전문가를 찾아 자문하려 할 텐데 그때 나서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사람이라는 이야기다. 즉 미래는 고객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야 전문가로서 가치가 주목받는 세상이다. 과거에는 설계사라면 단순히 설계만 잘해도 높은 대우를 받았다. 하지만 이제는 기본적인 설계 실력을 바탕으로 사람들과 소통하는 능력, 이른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뛰어나야 더욱더 주목받는다. 사실 이런 흐름은 이미 어느 정도 지금 사회에서 두드러진다. 의사 중에도 환자 치료만 열심히 하는 의사와 방송 및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대중과 활발히 소통하는 의사가 있다. 두 사람의 실력이 같다고 가정할 때 더욱더 성공할 수 있는 의사는 누구일지를 생각해보면 답은 비교적 뻔하다. 물론 의료인으로서 기본 실력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유명세만 쫓는 쇼 닥터가 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지만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모든 면에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커뮤니케이션 능력의 바탕이 되는 것은 무엇보다 언어 능력이다. 말과 글을 할 줄 안 다음에야 그림이나 영상도 빛을 발한다. 유튜브 등 영상 채널이 인기를 끌며 이른바 영상 미디어 시대가 됐다고는 하지만 그 안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언어 능력이 조약하고 전달력이 떨어지면 누구도 그 채널을 구독하고 앉아있지 않을 것이다. 인공지능 시대에는 기초를 바탕으로 기본을 갖춘 인재가 되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서 가장 바탕이 되는 것도 바로 언어 능력이다. 기본적으로 자국어를 바르고 정확하게 논리적이고 호소력 있게 구사할 줄 알아야 한다. 거기에 더해 국제시대라는 점을 고려해 영어 역시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
하물며 학문을 하는 사람에게 영어는 필수 덕목이 됐다. 자신의 전공 여부에 따라 필요한 만큼의 수학 지식 역시 필수이다. 수학을 난해한 학문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수학도 그저 자연계의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언어일 뿐이다. 언어라는 기초와 자신이 속한 업계에서 업무의 기본을 다진 사람이 이 두 가지를 융합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무기를 손에 쥘 때야말로 미래 사회에 적합한 인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사람들과 소통하고 자기 의사를 전달하는 능력, 다른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고 자신의 의사와 합의점을 찾아내는 능력은 무엇보다 중요한 미래 사회의 공통 기본기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해본다. 여기까지 오디오북 잘 들으셨나요? 책의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책을 구매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고 다음 영상은 금요일이에요. 금요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